20m에 이르는 거대한 석상으로 유명한 이스타 섬은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한 고도의 문명이 피어났던 곳이었지만 18세기 네덜란드 탐험대에 의해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스타 섬의 원주민이었던 라파누이인들은 외부 침입자에게 당하기 전에 자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집과 카누를 만들고 석상을 운반하기 위해 계속해서 나무를 베어내기만 했을 뿐 나무를 심지는 않았던 것이죠. 결국 숲이 사라져 산사태가 자주 났고 땔감이 부족해져 추운 겨울을 날 수가 없었습니다.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석상 제작에만 사활을 걸다가 외지인들의 침략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국 출신의 언론인 톰 필립스가 쓴 인간의 흑역사에서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어두웠던 역사를 파헤쳐 봄으로써 더 이상은 인간이 자신을 파괴하고 자연에게 상처를 주는 실수를 이어가지 않도록 기원하고 있습니다. 1969년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쿠야호가라는 강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에서는 불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쿠야호가 강에서는 강물에 불이 났던 것입니다. 1969년 이전에도 10번에 걸쳐 큰 불이 났는데 특히 1952년에는 강물 위에 5cm 두께로 덮인 기름막에 불이 붙어 다리 하나와 조선소 한 곳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죠. 산업시설에서 배출된 각종 기름과 폐기물이 뒤엉켜 강물 위를 빙산처럼 둥둥 떠다니다가 불이 난 것입니다. 1969년의 화재는 상대적으로 큰 불은 아니었지만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972년 청정수질법이 통과되어 더 이상 강에서 불이 나는 일은 없어졌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료가 섞인 물로 인해 해조류 이외의 모든 생물은 다 죽어버린 멕시코만의 데드존, 산더미 같은 전자 폐기물로 뒤덮인 중국 광둥성의 꾸이위, 텍사스주 크기로 태평양을 떠돌고 있는 쓰레기 섬 등은 인간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859년 호주에 살면서 고향인 영국을 그리워했던 한 남자 토머스 오스틴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에 있던 고전적인 사냥감들을 들여왔는데 거기에 섞여 있던 영국산 토끼 24마리가 문제를 일으켰죠. 호주에 정착한 토끼는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했는데 10년 후 매년 200만 마리를 쏘아 죽였지만 그 수는 계속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1920년대 호주의 토끼 수는 100억 마리로 추산되었고 1제곱킬로미터당 1000마리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토끼에 밀려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몰렸고 토양마저 황폐해져 갔습니다. 총을 쏘고 덫을 놓고 약을 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결국 1990년대에 들어서야 토끼 살상용 바이러스를 개발해 토끼 개체수를 줄일 수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생태계를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기막힌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1958년 4가지 유해동물을 박멸하자는 제4해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쥐 15억 마리, 모기 1100만 킬로그램, 파리 1억 킬로그램, 그리고 참새 10억 마리가 소탕되었죠. 참새? 쥐, 모기, 파리는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만 참새는 왜 그랬을까요? 1년에 참새 한 마리가 4.5kg의 곡식을 먹어치웠다니 그 많은 인미를 먹여 살려야 했던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없애고 싶었겠죠. 그러나 10억 마리의 천적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중국 대륙 전체가 제세상이 된 놈들이 있었으니 바로 메뚜기였습니다. 참새는 곡식 몇 알을 쪼아 먹을 뿐이었지만 메뚜기 떼는 중국의 논밭을 통째로 싹쓸이하고 말았습니다. 1959년부터 1962년까지 무려 3천만 명이 굶어 죽은 대기근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연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데도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몇 주 전인 1945년 4월 독일 잠수함 U-1206은 스코틀랜드 북동쪽 바닷속을 잠행 중이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최신형 잠수함이었고 특히 분뇨를 바다로 쏘아 배출할 수 있는 최신식 화장실 설비를 갖추고 있었죠.
이 설비의 유일한 단점은 사용법이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함장이 볼일을 마치고 물을 내리려 했지만 실패하자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기술자는 이것저것을 만지다가 밸브 하나를 돌렸는데 그만 선실 안으로 바닷물과 인분이 뒤섞인 채 쏟아져 들어오고 말았죠. 선실 안에 들어온 오수는 화장실 바닥에 있던 배터리를 건드렸고 배터리에서 유독한 염소가스가 뿜어져 나오자 잠수함은 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늘 위에 있던 영국 공군이 물 위로 나온 잠수함을 바로 공격했고 U-1206은 화장실 설계 불량으로 침몰한 유일한 잠수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모든 인간 중 가장 파국적인 참사를 초래한 인물 중 한 명인 토머스 미들리. 그는 정식으로 화학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화학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출중한 해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1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는 자동차 노킹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엔진이 부하를 많이 받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나거나 흔들리는 현상이었죠. 엔진 설계 변경보다는 연료 첨가제로 해결하고자 했던 그는 33,000종의 화합물을 실험했지만 결국 한 가지 물질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물질은 납이었습니다. 1923년 초 미국 주유소에서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유연 휘발유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인류 전체를 납 중독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후 매년 수십만 명이 납 중독으로 사망하고 있고 아이들의 신경계 발달에 악영향을 끼쳐 지적 발달 장애의 12%를 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납을 에탄올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너무 저렴해 돈을 벌 수 없다는 이유로 제외했다는 부분에서는 한심함을 넘어 분노를 일으킵니다. 1930년대 미즐리는 유연 휘발유 개발에 그치지 않고 냉각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습니다. 냉각? 설마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맞습니다. 미즐리가 냉각을 위해 개발한 신물질은 염화 이불화 메탄, 상표명으로 프레온이었습니다. 오존층을 파괴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그 프레온 가스 말입니다. 프레온 가스를 포함한 염화불화탄소는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냉매로, 살충제나 락화 스프레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성층권으로 올라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보호막인 오존층을 파괴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유연 휘발유와 프레온가스의 유해성이 인정되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인간들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연 휘발유와 프레온가스를 개발했던 토머스 미들리는 자기 집 침대에서 5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조금 이른 나이이긴 하지만 집에서 숨졌다면 편안한 죽음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아마비로 다리를 쓸 수 없었던 미즐리는 혼자 몸을 일으키기 위해 직접 도르래 장치를 개발했는데 어느 날 고장난 도르래 로프에 목이 감겨 숨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신이 만든 기계가 자신의 목을 조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인간이 벌이고 있는 행동들의 결말을 짐작하게 합니다. 얄팍한 지능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실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간은 지구 역사상 가장 어리석었던 유인원으로 기록되고 말 것입니다.